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등당 김준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등학생을 약간 얕잡아서 고딩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네. 고등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필요한 단어인가. 네. 하이 레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하이 레벨의 교육을 하고 하이 레벨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교육이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네, 고등당. 네, 옷도 약간 그래서 고등처럼. 약간 이재훈 씨 같아요. 네. 네. 이재훈 씨? 네, 네. 네. 욕 먹겠는데. 팬들한테? 네. 네. 고등당이라는 네. 이 고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다룬 두 편의 영화를 갖고 왔는데요. 주제는 한번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10대의 소용돌이. 그 시대에는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폭풍 같은 그런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몸의 그 자람과 정신의 자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시차 같은 것 때문에 네. 심한 어떤 일종의 정신적인 멀미 같은 것도 경험하기도 그렇죠. 하고 시행착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인생을 생각해 보면 약간 미성숙된 단계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때는 모든 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실수도 하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배워나가는 건데 이런 영화들이 왜 우리한테 큰 울림을 주는가.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성숙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의식이 더 잘 먹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주제의 영화들이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난 몇 년간의 한국의 독립영화들을 보면 네. 독립영화들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시절이 아마 10대 시절이 아닌가. 왜냐하면 또 영화들을 만드는 감독들의 상당수가 또 이제 젊은 감독님들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한참 경력이 네. 쌓인 감독이 그렇죠. 고등학생 이야기를 다루기엔 너무 시간이 멀기 때문에 이런 주제는 다뤄줘야 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에서도 10대 시절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예를 들면 뭐 집단 괴롭힘이라든지 네. 폭력적인 왕따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가장 유명한 영화들이 아닐까 싶어서 두 편의 영화를 갖고 왔는데요. 두 편 모두 사실은 개봉 때도 그랬고 굉장히 절찬받은 네. 찬사를 받은 작품이고요. 네. 하나는 파수꾼. 네, 벌써 이 영화가 나온 지가 8년이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작년에 나왔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죄 많은 소녀. 저희가 한번 네, 연기 대상에서 맞아요. 상상 그 이상을 드렸던 전여빈 씨. 이 전여빈 배우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큰 상을 드렸어요. 토미 받으러 안 오시더라고요. 네, 상이 3개나 들어있는 트리플 상인 상상 그 이상을 드렸는데 네. 네, 그 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참 연기가 뛰어난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어쨌건 두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서로 이렇게 또 함께 다루는 방식으로 네. 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보다가 또 재밌었던 게 한쪽은 남자 고등학교 그렇죠. 이야기고 한쪽은 여자 고등학교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도 역시 공학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여가지고 공학이 되게 약간 선망의 대상 같은 거였어요. 네. 함께 학교를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폐쇄성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주제를 선명하게 다룬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이 두 편의 작품으로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 보기 전에 네. 1분 브리핑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아무래도 좀 무거운 주제, 무거운 이야기일 게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1분 브리핑을 정말 새털처럼 가볍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떨려요. 어떻게? 문제 푸셔야 되고요. 네네. 이름하여 소설가가 뽑은 신조 베스트 10을 칠판에 한번 적어봤고요. 이 칠판의 핵심은 바로 저기 있죠. 떠든 사람이 좀 그만 좀 왜 이렇게 떠들고 선생님 안 계시다고 혼자 막 떠들고 혼자.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안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떠들어야죠. 방송하려면 떠들어야지. 소설가는 누군데요? 소설가 저고요. 본인이 뽑은. 네. 신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좋아하는 신조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신조로 나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조 위주로 10개를 꼽아봤고요. 기대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네. 이 중에 모르는 게 몇 개 정도 있으실까요? 한 4개? 모르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내냉면이 뭔지 몰라요. 내냉면. 네. 네 냄비에 있는 면 내가 먹을게.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네. 비빔면입니다. 아, 비빔면. 네. 댕댕이처럼. 저 댕댕이나 띵작처럼 이렇게 네. 글씨를 약간 비틀어서 보는. 저는 이 한국어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그런 신조어가 좋거든요. 띵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적인 재밌어요. 요소들을 네. 교묘하게 비틀므로써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냉면 같은 건 전 참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명작보다 띵작이 더 명작 같아요. 그렇죠. 띵작 이렇게 지었는데 명작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띵작을 볼 때는 내 마음속에 띵 하고 벨이 울릴 것 같은. 가쁜 띵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네. 잘 받아주시네요. 네. 또 하나 모르시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별다줄. 아, 별다줄이 뭐죠? 별이 있으면 너에게 다 줄게. 그거 아니고요. 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마 그거 아니겠지. 네. 별걸 다 줄이네. 줄임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별다줄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 아이러니가 너무 재밌는 게 다 네. 줄이는데 별걸 다 줄이네라는 말조차 줄이는 이 재밌는 뉘앙스가 어쩌면 요즘의 세태 같은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귀염뽀짝은 뭐예요? 귀염뽀짝 제가 별표였잖아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조어인데요. 아, 그래요? 뽀짝이라는 말이 네. 전라도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바싹 다가와라, 가까이 다가와라 이런 의미인데 이게 레드벨벳 노래에서 그 노래 중에 루키라는 노래에서 자꾸만 왜 날 흔들까 넌 바짝 다가와인데 바짝이 약간 뽀짝으로 들려가지고 이 귀염과 뽀짝이라는 방언을 결합해서 귀엽다라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한 정말 귀엽다. 네, 그런 느낌으로 쓰이고 있는데 귀염뽀짝하면 왠지 더 귀여운 것 같은 바짝 우리에게 귀여움을 선사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귀염뽀짝이 요즘 좋아하는 신조어. 처음 들었어요. 귀염뽀짝은. 네, 그리고 네. 뭐 나머지는 뭐 대충. 대충 다 아실 테고 저는 또 좋아하는 게 엄근진 이것도 저 좋아하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사람 이름 같지만. 네. 네. 사람 이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TMI나 가뿐 쓰는 거 다 아실 텐데 네, 네. 전 탕진잼이라는 탕진잼. 단어도 요즘 많이 소비를 하면서 어떤 재미를 느낀다는 게 탕진이라는 말이 굉장히 안 좋게 쓰이잖아요. 네. 인생을 탕진했다 네.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이거에다가 재미라는 단어를 붙이는 순간 굉장히 뭔가 이 사이에 아이러니가 생기면서 탕진잼 하는 순간 재밌는 뉘앙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합축한 더 많은 신조어를 얘기하고 싶지만 할 만한. 네, 네.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네. Let's do that song for Pete. His name will live, bro. Bro, I feel hella shitty because it's like, yo, like if I would have known he was so cool, and it's like, yo, if I 네, was 먼저 like, yo, if I 소개해드릴 작품 파수꾼인데 네, 이 영화 이제 나온 지 8년 사이에 이 영화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영화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네. 실제로 유사한 영화가 나올 때마다 계속 소환되어서 얘기되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지금 다시 봐도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졸업한 지가 몇 년 되었든 간에 바로 그 자리로 다시 우리를 갖다 앉히는 굉장한 실감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상현 감독이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감독이 되었는데 차기작이 조금 자꾸 늦어져서 네. 올해 지금 앞두고 있죠. 네, 사냥의 가제로. 시간이 지금 네, 이제 네. 뭐 기사가 뜨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 이제 주연으로 나왔던 배우들이 같이 네. 또 나오는 작품이라서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자, 어쨌건 이제 파수꾼이 뛰어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약간 배우들의 산실처럼 됐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연기들이 아주 뛰어나서 사실은 이제 박정민 씨라든지 네. 이재훈 씨 같은 사람들이 스타가 됐고요. 또 서준영 씨도 연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서준영 씨도 이후에 또 활약을 하게 된 그런 어떤 작품이 되었습니다. 뭐니 해도 이재훈 씨의 그 눈빛과 맞아요. 이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는데 시작할 때부터 뭔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연기여서 굉장히 힘든 연기였을 것 같은데 되게 멋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극 중에서 이재훈 씨가 연기한 기태라는 인물의 핵심은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폭력적인 인물이죠. 네. 근데 이 폭력의 기반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약함 같은 게 있어서 이걸 결합한 것을 너무 연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이재훈 씨 연기를 볼 때 이재훈 씨가 특별히 잘하는 연기들이 뭐라고 볼까요? 굉장히 순발력 있게 극 중에서 하나의 쇼트 안에서 감정이 표변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를 극 중에서 보면 이제 뒤늦게 미안해서 복도에서 이렇게 구슬리려고 미안하다 하다가 자기의 성미를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또 폭발해서 상대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장면, 이런 데서의 표현하는 연기라든지 이런 어떤 말하자면 일종의 감정에 대해서 응집력이라든지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배우 같아요. 알았어. 야 진짜 미안해. 아니, 알았으니까 좀 먼저 들어갈게. 진짜. 내가 미안하다 그랬지. 알았다고 했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 왜 그러는 건데? 박정민 씨는 사실은 이 친구인 기태의 그 폭력성에 눌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뭐라고 그럴까 너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것을 중간중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항을 하게 되는데 박정민 씨도 사실 이 영화에서 연기가 참 좋았어요. 저는 박정민이라는 연기를 정말 하기 힘든 연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면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약함 속에 강함을 심기는 쉽지 않거든요. 박정민이라는 배우와 그 캐릭터는 계속 약한 존재인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맞아요. 끝까지 투쟁하고 저항하는 듯한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 중에서 사실은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희준이 가장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렇죠. 부분도 있고 네. 정신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이 기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폭력적이라는 데서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라이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어쨌건 이 영화는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에너지와 관객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설득하는 두 가지 능력에 있어서 네. 아주 탁월했던 작품이 아닌가. 전 이 영화가 비범하다고 느껴졌던 게 보통 가해와 피해가 있을 때 처음부터 가해와 피해가 나눠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한쪽은 가해자, 한쪽은 피해자인데 근데 사실 이 영화는 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없었던 상태에서 누가 가해를 하고 누가 피해를 하는지의 근원을 쫓아가는 영화예요. 그래서 약간 폭력의 기원, 폭력의 근원을 찾는 탐구하는 영화 같기도 해서 아주 시작 자체가 비범한 어떤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 친구라고 생각해서 네 옆에 있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상당수를 이제 성장 영화로 구분하게 되는데 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일종의 안티 성장 영화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장 영화 속에서 이제 개인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나 힘든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지나고 나면 어떤 정신적인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성장은 이루어졌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고통이 어떤 걸음처럼 활용이 되는 수많은 어떤 성장 영화의 작법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등장하게 되는 고통은 그냥 고통은 그 자체로 고통이고 상처는 그 자체로 상처일 뿐이지 그것이 아무리 많은 상처와 고통이 쌓인다고 해서 성장을 반드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야기가 플롯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네. 이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죠. 그 사건이 있고 과거와 현재가 계속 교차로 편집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폭탄이 한순간 터지는데 네. 과거는 폭탄이 터지기 전에 긴장감에 대한 이야기이고 네. 현재는 폭탄이 터진 후에 잔해를 수거하는 한 사람의 흔적 같은 걸 보여주는데 이 두 개가 사실 교차로 되면서 성장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폭탄이 터지고 나면 비참함만 남는다는 이야기를 플롯으로 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또 가장 뛰어난 점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럴까요? 10대 소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는 그런 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소년성의 역학을 다루는 영화 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극 중에서 본다면 이제 소년성이라는 것이 이제 에너지가 막 넘치는 시기인데 문제는 에너지는 넘치는데 그 에너지에 대한 통제력은 세상의 어느 때보다도 인생에서 가장 약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통제력은 서투르기 그지없고 반면에 에너지는 극단적으로까지 이렇게 커져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비극적인 상황들을 너무 잘 묘사하는 거죠. 제가 이제 남자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그 아수라장을 잘 알거든요. 뒤에서 말타기 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똑같거든요. 네. 정말 아수라장이고 그 동물들이 뭔가 침팬지들이 노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런 육체성 같은 것들이 극에 달해 있고 한편으로는 말은 너무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을 제때 못해가지고 끝까지 사실은 제대로 된 사과를 못하는 과정이 있는 건데 네. 미성숙한
말의 기술, 하지만 육체성은 극점에 달아 있는 어떤 순간들이 굉장히 불협화음을 이루면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이 영화가 뭐라고 그럴까요? 대사도 굉장히 생활 언어라고 그럴까?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에서 할 때는 딱 어떤 문장의 형식을 갖춰서 말을 하지만 그냥 일상에서 막 얘기할 때는 두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빼가면서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하자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가만 안 있는다.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 봐봐.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봐라는 말인데 봐봐라는 두 글자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아들이 또 이렇게 어휘력이 풍부한 게 아니잖아요. 또 시절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참 대사를 참 잘 쓰면서 그 시절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만든 그리고 연기한 영화일 것이다. 정반대로 어떤 데는 일부러 불필요할 정도로 대사가 긴 경우가 있습니다. 기태가 동윤 앞에서 동윤의 여자친구를 헐뜯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 사실은 그 장면에서는 상대의 여자친구를 폄하함으로써 그 친구에게 모욕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전부예요. 그래서 말을 길게 하는데 말이 사실은 아무런 내용도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얘기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뭔데? 얘기해봐. 세정이 있잖아. 세정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세정이 전학교에서 어땠는지 우연히 듣게 됐는데 좀 안 좋더라고. 근데 그것은 그 말을 길게 너저분하게 늘어놓는 아이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 이야기 상정에서의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의 뉘앙스를 너무 잘 살려내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이 폭력의 기원,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았던 함께 즐거웠던 시절이 어쩌면 캐치볼의 순간인 것 같아요. 같이 철길에서 공을 주고 받을 때는 이 모든 사람들이 세 명이 하나였는데 이제 이게 갈라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구공이라는 이 소품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 것 같아요. 야구공은 기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소품이었는데 이 야구공이 계속 옮겨 다닙니다. 야구공이 옮겨 다니면서 그렇죠. 화자가 바뀌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을 떠넘긴다라는 것처럼 이 공을 받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의 약간 롤플레잉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한 재밌는 그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극 중에서 결국은 자기가 폭력적으로 대해놓고 자기가 잘못한 건 압니다. 예. 근데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사과에 관한 문제가 있을 텐데 극 중에서 기태는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를 몰라요. 그 상황에서 친구에 풀어주고 싶은데 친구의 마음을 풀어주고 사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대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제 10대 시절에는 상대에 대해서 그런 걸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만 진심이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는 진심인데 왜 쟤는 저렇게 꽁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기만 진심이면 전부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10대 시절이 그런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 극 중에서 기태는 말하자면 사과를 할 마음도 있었지만 사과를 하는 그 순간조차도 상대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을 드러낼 때도 그 진심을 드러내는 기술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만할게 내가. 그러니까 야 너도 이제 더 이상 이러지 마라. 응? 미안하다 시준아. 미안하다는 말 쉽게 나오네. 보통 싸울 때 뭐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물어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그만하자. 나도 그만할게. 뭘 그만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기태가 사과하기 때문에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태가 사과를 맞습니다. 제때 잘했더라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수도 있다. 없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애초에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부터 과학과 피학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좋은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순간에 폭력이 이상하게 개입하면서 완전히 관계가 뒤틀려지고 그 뒤틀린 관계를 수정할 만한 능력도 없고 사실 그 방법도 몰랐던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서투른 것이 결국은
어떤 끔찍한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게 네.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후반부에 정말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데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라고 기태가 물어보죠. 근데 물론 이 답을 뭐 동현도 하고 다 하는데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응?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는 각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질문을 하는 순간이 언제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리면 그 잘못을 거슬러 올라가도 이미 수정하기 힘들 수도 있다. 최대한 빨리 그 잘못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라는 의미의 대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참 울림이 크더라고요. 네, 이재훈 씨, 박정민 씨는 뭐 지금 이제 충분히 스타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하는 배우가 되었고 물론 서준영 씨도 크게 활약을 하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 영화에서 서준영 씨도 참 좋았거든요. 정말 좋았고 가장 묵직하게 그걸 떠받치고 있는 존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약간 리더십도 있고 그렇죠. 저런 항상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연기를 굉장히 잘했는데 서준영 씨도 사실은 많은 영화에 좀 더 많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네. Everybody loves the things you do. From the way you talk 무섭지 않아. to the way you move.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Everybody 찾아온다고요. is watching you. Cause you feel like home of when we were young. 너는 인마 네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제가 먼저 죽으라고 했었어요. Just like a movie, it was just like a song. 네, 두 번째 작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에 새롭겠죠. 작년에 개봉한 영화니까 네. 죄 많은 소녀입니다. 네, 저희가 뭐 상을 드렸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왔죠. 빨리 네. 찾아왔습니다. 네, 전여빈 씨 연기는 저 개인적으로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가장 인상적인 연기이기도 했었고요. 네. 이제 전여빈 씨 연기에 관해서 이제 특집 저희 연말에 했었던 올해의 연기 5+5를 보시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말씀 못 드렸던 연기가 또 하나 있는데 서영화 씨 연기도 네. 정말 대단했고요. 네, 저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맞아요. 뵀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약간 폭발과 침잠 같은 것들 반복하는데 정신적으로 분열되는 순간들을 정말 저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후반부에 식당에서 전여빈 씨와 마주하는 장면은 와 정말 대단한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솔로 나왔던 고원희 씨를 포함해서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사실 연기를 참 잘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오늘 가져온 이 두 편의 독립 영화가 연기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게 되고요. 이 김의석 감독이 만든 이제 이 작품은 작년에 큰 상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영화가 굉장히 세잖아요. 네. 감정적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도 에너지가 굉장한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실종됐다. 네가 경민이 죽는 거 보고 싶다고 그랬다던데. 네가 나한테 말 안 한 거 있지? 너는 인마 네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오늘 그만하자 이제. 진짜 제가 먼저 죽으라고 했었어요. 내가 증명하면 되잖아. 사실은 영화가 굉장히 사실적이면서 또 한 걸음 물러서서 영화가 또 굉장히 우화적이에요. 네.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모두 다 갖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이 영화의 구조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영화를 이제 구조를 본다면 저는 약간 깔때기 두 개가 거꾸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모였다가 이렇게 다시 펴지는 구조 있는데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좋지 않겠지만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이 전반부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한 친구가 이제 굉장히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 모든 책임은 바로 영희라는 아이 네가 져야 돼라는 식으로 모든 사람이 가해자는 바로 너야라고 지목을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영희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 그 상황에서 한 아이가 고통받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집중되게 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영희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정반대로 영희 자체가 약간의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들 사이에서 약간 우화적으로 성녀처럼 이렇게
추앙을 받는 것 같은 오히려 그런 분위기들도 생겨나면서 이번엔 정반대로 이전까지 일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영희에게 집중되었던 그 가해자로서의 어떤 책임 같은 것이 전방위적으로 서로에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퍼지면서 이야기가 결국은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너무 의미심장하더라고요. After My Death거든요. 마이가 누굴까 생각해봤는데 경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조대로 하자면 그 한가운데 영희의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희가 지목받고 그 의심받다가 죽는 거예요. 죽고 다시 태어난 이후의 이야기가 그 뒤라고 생각한다면 After My Death라는 이 Y라는 게 영희의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런 생각들이 더 오히려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러면 이 이야기가 한쪽으로 고도로 집중되다가 이렇게 벌려지게 되는 그 가운데 분기점에 해당하는 사건이 뭔가라는 거죠. 그게 영화에서 2번 나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끔찍한 일을 스스로가 저질렀다가 다시 학교에 복귀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수화를 통해서 말을 하는 장면이죠. 본인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장면은 영화의 시작에도 나오고 영화의 후반부에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2번 나오는 이 장면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2번 보여주는 장면이 영화에서 약간 다르다는 걸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오프닝을 시작하면 이 아이가 말을 못하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수화를 할 때 아이들은 그 수화가 무슨 뜻인지를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다 끝나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나 보다 해서 박수까지 쳐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90분쯤 후 지나면 그 얘기가 그 장면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자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이제 그때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 앞에 펼쳐지는 이 90분의 시간은 이 자막을 썼을 때와 자막을 쓰지 않았을 사이에서 결국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앞부분에 지금 이 보시는 이 장면 속에서 처음 오프닝에서 수화를 할 때는 아이들의 리액션 쇼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들 시선에서 이 영희를 바라보는 시선만 있지 그걸 바라보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여주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라는 건데 관객이 사실은 아이들하고 똑같은 입장이 된다는 거죠. 느닷없이 영희라는 아이가 들어와서 수화를 하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모르는 것처럼 관객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자막으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의 입장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약간 일종의 방관자이거나 누구를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관객은 이 영화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90분이 지나게 되면 이 얘기 속에서 감독이 2가지 장치를 씁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처음에는 안 보여줬던 자막을 쓴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멍하게 바라보는 리액션 쇼트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아이들은 사실은 그 순간에 나중에 이 장면이 다시 나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관객들은 안다는 거죠. 감독이 자막을 썼거든요. 다시 말하게 되면 처음 부분에서는 관객과 아이들이 똑같은 위치에 씁니다. 다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90분이 지나서 이 상황에서 자막을 쓰게 되고 아이들의 리액션 쇼트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관객과 아이들 사이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관객은 진짜로 성찰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 속의 영희는 이 모든 일들을 초반에는 일방적으로 순환을 당하는 아이이면서 후반부에 되면 심지어는 추앙을 받는 아이로 바뀌게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영희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말하자면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의 전제 같은 인물이다. 혹은 이 이야기 속의 환경 같은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극 중의 모든 인물은 영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왕따라든지 이런 집단 괴롭힘 같은 것을 다루게 되는 영화는 이 괴롭히는 모든 아이들이 한 덩어리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장면 중에 하나는 이 영희에 대한 반응들이 제각각 서로 다른 것으로 하나씩 다 살려서 캐릭터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뭐 혼내고 뭐 야단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네 위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이 어떻게 전해졌을지도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그럼 증명할 수 있냐고. 목숨도 걸 수 있겠네.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왔구나. 날 진술을 좀 수정하고 싶어요. 뭐?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 어떤 그 이야기를 다루는 굉장히 흥미로운 모티브가 뭔가 하면 죄를 전가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영화 제목이 죄 많은 소녀예요. 죄 많은 소녀는 누구냐? 영희일 겁니다. 네. 영희는 왜 죄가 많은가? 남들이 다 그녀가 죄가 많다고 자기의 죄를 거기다 얹었으니까. 그래서 죄가 많은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려면 내 죄를 남한테 얹어야 되는 거죠. 남을 가해자로 지목하기 위해서. 근데 집중적으로 영희가 그것이 많이 지목이 되다 보니까 얘는 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타인의 죄가 다 그녀의 양 어깨에 얹혀버렸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영화 속에서 다루는 세계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게 이상할 정도로 염세적인데 그 세계는 약간 비유해서 말하면 죄의 총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인 거예요. 그 죄는 세상에 정해져 있는데 엔트로피의 세계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약간 죄가 안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남한테 가야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인물들이 사투를 벌이고 허우적거리는 얘기들을 사실은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영희라는 캐릭터가 너무 흥미로운 게 이야기 속에서 영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네가 죄야. 네가 죄를 지었어. 너 때문에 걔가 그렇게 됐어. 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난 아니야라고 부정을 하면서도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나도 그랬을지 몰라. 내가 그랬던 것인지도 몰라라는 자책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숙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고 영희야말로 이 모든 죄를 끌어안으면서도 스스로 계속 반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어른스러운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좋은 주인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는 게 관객이 누구한테 이렇게 마음을 실을 만한 왜냐하면 극 중에 등장하는 누구도 완전히 무고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영희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또 정반대로 극 중에 등장하는 누구도 완전한 악인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이런 끔찍한 일이 있게 되면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관하다고 말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장이 이제 교무실에서 그런 회의를 하면서 그 일들 얘기를 꺼내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학교 안에서 어떤 아이들이 따돌림이나 뭐 이런 것으로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 학교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의 원래 어떤 그런 병적인 기질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면 학교는 상대적으로 조금 면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장이 원하는 걸 바로 알고 선생님이 한 번은 수업 시간에 계속 음악을 듣고 있길래 제가 핸드폰을 압수해서 도대체 이 친구가 무슨 음악을 듣는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90년대 북유럽 밴드 음악인데요. 한번 하면서 들려주는 장면은 블랙 코미디잖아요. 그럴 정도로 남들이 듣고 싶어하는 걸 그렇게 조작해서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오는 거야? 예. 반면에 이 담임 선생님은 얘가 돌아왔을 때 수화를 하니까 얘랑 어떤 식으로든 소통하고 싶어서 수화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또 선의는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인물이든 간에 사실은 그런 양자의 측면이 모두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다 보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도 온전히 마음을 싣거나 누구를 온전히 비난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영화가 굉장히 깊으면서도 어려워지는 거죠. 이 김희석 감독님이 그 곡성 연출부에 있었다고 얘기를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귀기가 있나요? 두루뭉술한 유머 같은 게 있어요. 물론 기기도 있지만 이상한 유머 같은 것들이 곳곳에 산재 있는데 그 선생님도 되게 웃긴 캐릭터이고 재미있는 장면이 제발 좀 이제 다 했어. 예 어머니 예 드립니다. 아니 여기 구병동입니다. 구병동. 아니요 숫자 9. 예예. 아 오셨어요 그쪽으로? 약간의 생활 어떤 유머 같은 것들을 이상한 곳에 넣어가지고 이 귀기 어린 영화에 중간중간에 이상한 유머 같은 걸 만들어내는 측면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니났습니다. 다 모가지야. 결국 이제 영화 제목에도 죄라는 말이 나와 있기도 하고 영화에서 다루는 어떤 가장 중요한 감정은 이제 죄책감인데 이 죄책감 때문에 쩔쩔매는 모든 인물들인 거죠. 근데 이제 죄책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벌어지는 이 비극과 내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감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숭고한 감정일 텐데 극 중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그렇게 도덕적인 어떤 가책 같은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죠.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한솔이 같은 경우에 이 친구가 다시 병원에 있다가 왔는데 그 이후에 보면 소매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씻는 장면 같은 게 나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죄책감을 씻고 싶어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영희조차도 약간 판타지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타르처럼 얼굴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클럽에서 장면들 같은 것이 그런 죄책감에 사람들이 깊게 침륜되어 있는 모습들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을 자꾸 비벼 빤다든지 이런 것들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생각나는 장면이 그 화장실에서 아이들이 화장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느끼거든요. 우리는 바라보는 시선은 군중의 어떤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쉽게 선동되기도 하고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조금씩 죄책감을 덜면 조금씩 나누면 어쩌면 죄라는 건 총량의 법칙인 것처럼 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사실 조금씩 대신 짊어질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 누가 죄책감을 덜어주고 싶다면 대신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두 편 중에서 이제 더 좋아하는 영화를 골라주시죠. 죄 많은 소녀가 저는 더 좋고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한 영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좋았고요. 뭐 작년에 최고의 영화 중에 한 편이었던 것 같고 최고의 장면은 오랜만에 파수꾼 보니까 또 새로운 게 되게 많이 보이기도 하고 연기도 다시 보이기도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약간 좀 찡하게 만드는 장면이 역시 전 야구공이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야구공을 가지고 동윤과 기태가 얘기를 막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 이 공 받고 어렸을 때 야구 선수 하고 싶었는데 국민 타자. 미친. 공 받고 타자 하고 싶대. 제구가 안 되잖아. 결승에서 딱 말로 홈런 치고 기태는 사실 제구가 안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로 홈런 치고 난 후에 자신을 상상하는 장면 같은 게 있는데 그 장면이 사건을 다 끝내고 나서 보니까 너무 쓸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구가 안 됐던 기태가 결국에는 말로 홈런을 치고 싶었지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버린 이야기. 그래서 그 장면이 좀 되게 쓸쓸하게 다 나를 향해서 열공하고 환호하고 동이냐고. 야 봐봐 동이 누가 최고야? 누가 최고야? 어? 동인이! 야! 자, 저는 두 영화 중에서 둘 다 물론 좋아하는 영화고요. 하나를 고르라면 파수꾼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이제 장면은 죄 많은 소녀에서 고르고 싶은데 전여빈 씨 연기 중에서도 이 영화는 이제 참 굉장한 그런 연기들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극 중에서 죽은 경민의 말을 빌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자기가 그 말을 자기 목소리인 것처럼 형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그냥 어제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좀 까놓고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야. 응? 죽는 거 무섭지 않아. 언젠가 이런 것들이 다 끝난다는 게 다행이지 않아? 경민이가 그랬어요. 그 장면에서의 어떤 그 보면서의 어떤 긴장감이나 어떤 그 정서적인 그 압박감 이런 것들이 굉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은 거기 속에는 영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기도 하잖아요. 어쨌건 그런 부분에서 연기적인 측면이나 어떤 장면의 임팩트나 그 장면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나도 죽고 싶다. 그게 위로가 될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대 소용돌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좋은 영화를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주제가 약간 무겁다 보니까 엄근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엄근진 뭔지 아시죠? 네네. 엄마 근처에서 진지도 되고. 나 이런 거 좋아.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푸근해져요. 네. 자, 진지 차려드리시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의 영화는 모두 다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I could get to the dead end.